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은 어제 워낙 급등해서 그런지 오늘은 좀 뭐 그냥 고만고만하고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한 거 보니까 역시 어제 급등에 따른 뭐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올 들어서는 기술주들은 좀 뭐 작년만큼의 그런 어떤 뭐 그 가파른 상승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그 금융주들 특히 이제 은행 쪽 네. 이런 쪽 주식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 괜찮게 맞습니다. 나오는 거고. 예, 금융들은 좋더라고 예상. 그다음에 이제 그 예상보다 이제 CPI가 낮게 나왔죠. 네. 낮게 나오면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 급락하고 급락한 거죠.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돌아가는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런 데에 따른 순환매의 가능성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뭐 빅테크 쪽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트럼프 어차피 이제 다음 주면 취임하니까 취임하고 난 다음에 행정명령이나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판단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계속 사실은 작년 말부터 계속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고요. TSMC가 이게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뭐 좋게 나왔고 뭐 계속 긍정적이네요. TSMC는 작년 언젠가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이쪽 AI 가속기 쪽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제가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편한 건 TSMC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되게 격하게 공감 가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엔비디아는 가속기 칩 관련해 가지고 시장을 누군가는 계속 치고 들어오려고 할 그렇죠. 것이고 경쟁자가 마켓 나오죠. 전체 볼륨은 커지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대체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의 기울기 자체는 다분히 좀 올라가더라도 완만해질 가능성에 그렇죠.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TSMC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체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트럼프가 아무리 갈구고 뭐하고 뭐 관세를 부과하든 뭐하든 간에 만들려면 어차피 지금 TSMC한테 가야 되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삼성이 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이 들어왔는데 저을 수가 없으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삼성이 조금만 수율 높여주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영업 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단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춰준다든지 여러 가지 좀 대응만 좀 해줘도 충분히 시장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인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TSMC의 독주는 당분간 막을 수 없다. 그런 측면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 네. 어저께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은 뭐 매출도 25년도 전망치 자체가 20% 정도 성장할 20% 중반 정도 성장할 것이라 했고 20% 중반 이렇게 큰 회사가. 네. 향후 5년간 CAGR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5년을 갖다 연평균으로 연평균. 해가지고 이제 성장률도 성장률. 역시 20%대 와. 성장을 예상하면 이건 완전 성장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TSMC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인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비교지만 애리조나 팹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삼성도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또 짓고 있고 예, 텍사스에 거기에 짓고 따라서 있죠. 보조금도 이제 확정이 맞아요. 됐잖아요. 양사의 차이는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객을 다 확보한 상태.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요. 삼성은 지금 짓다가 말았죠. 네. 고객이 없이 일단 맞아요. 들어갔던 네. 거였죠. 두 번째는 애리조나 팹에서의 어떤 고객 확보도 했지만은 단가도 협상이 돼서 대만에서 수주할 때보다 단가는 더 높게 받겠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조금 줄 것이다. 미국에서 비용이 크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계산이 선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는 사실 TSMC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할 게 있을까?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지금 말씀 중에 TSMC ADR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TSMC 주가를 보니까 214달러, 3.8% 정도는 올랐는데 1년 최저치가 100달러였더라고요, 딱. 근데 지금 최고치가 222달러까지 장중에 찍었으니까 1년 새 이제 2배가 좀 더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5년간 매년 20%씩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뭐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아닌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이 빨리 회복이 되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TSMC가 영업이익이 이번에 4분기 발표한 걸 보면은 16조 5,800억 원화 환산으로요. 예. 근데
2020년 이전에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영업이익단을 가지고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시총이 TSMC가 높다 해가지고 네, 이게 네. 이제 차이가 네. 이제 꾸준함과 이제 그 변동성이 예, 좀 예. 큰 메모리 칩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때 당시에도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답답하죠.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삼성은 저는 한 번 정도 과거 이건희 회장님이 하셨던 거의 개혁에 가까운 어떤 제스처가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원했던 건데 시장에서도 원하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원하고 그랬던 건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표현이 답답하다는 거 외에는 별 쓸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TSMC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엔비디아와 또 TSMC 그러고 남은 게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주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TSMC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HBM 관련된 부분들 너무 좋고 아까 저도 뉴스 브리핑 때 말씀드렸지만 뭐 8조 얘기까지 영업이 4분기 때요 나오다 보니까 뭐 이 SK하이닉스는 정말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확실하게 뭐 대장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삼성이 본격적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하이닉스의 어떤 독주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HBM 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상황이 유지가 그렇죠. 되고 있고 네. 이제 여기서 변수는 그나도 HBM 쪽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따라 올라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16단 관련해서 샘플을 먼저 만들었었고요. 네네네. 이제 요것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어쨌든 마이크론 쪽에서 HBM 쪽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HBM의 그 대체제 내지는 대안이 현재로서는 뚜렷이 보이지 그렇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적어도 네, 올 네. 해까지는 이쪽에서 수혜는 고스란히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굉장히 캡한 거잖아요. 네네. 물량을 뭐 엔비디아나 다른 회사들이 원하는 만큼 대줘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아직은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점도 좀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SK하이닉스 21만 원에 딱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TSMC 쪽도 좋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또 주춤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점은 계속 높여갈 것 같다. 근데 뭐 추세적으로 타고 갈지에 대해서는 그건 장이 받쳐줘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또 주가 이제 어쨌든 실적 발표를 또 다음 달엔 해야 될 테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테니까요. 엔비디아가 성장은 분명히 할 건데 또 성장의 기울기를 가지고 또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독주의 흐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SK 하이닉스도 저점은 계속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SK 하이닉스는 좀 빠지면 사시고 좀 많이 올라가면 파시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계속 그냥 줄줄차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좀 사고 팔고 하시는 게 괜찮겠다. SK 하이닉스가 시세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크게 넘어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려면은 국내 증시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아직은 고객 그 예탁금이나 정도까지는. 이런 것들이 크게 예.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만 반도체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왜 작년 말부터 이제 브로드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AI도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 네네. 그러면 ASIC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 더 이제 확실하게 갈 거다라고 보시는지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질문을 붙여서 드리면 HBM에 대한 이런 또 수요라든가 이런 쪽 부분이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좀 하향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ASIC 반도체 쪽 시장 역시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성장성하고 브로드컴의 성장성을 비교해 보면은 엔비디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올해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브로드컴의 성장력이 이전에 발표 났을 때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 그림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는
아무래도 상승을 하는데 좀 더 부담스럽겠죠. 부담을 좀 느낄 예, 것이고 예. 거꾸로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에이지 업체들이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지금 당장에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대체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에이직 쪽에서 실제로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일정 수준의 마켓을 장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결국엔 또 HBM이 드러나게 되는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정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새로 설계까지 해가지고 원시 계열로 해가지고 칩 설계 다시 들어가고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차세대 HBM4를 갖다 지금 겨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시점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의 수요를 다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맞아요. 상황에서 네. 이쪽 시장이 계속 확산이 되면 HBM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을 계속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시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인발부가 되면서 시장을 나눠먹기가 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를 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에이직 쪽에서 뭔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되지 않는 실력 가지고 그거를 장악하고 그렇죠. 치고 들어가지 못할 테니까 지금의 어떤 수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발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칩의 어떤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빨리 따라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장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SK하이닉스한테는 물론 주가에 상승 탄력에 분명히 제한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전체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그림이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금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한국 내의 선택은 이제 시장, 외환시장 특히 이쪽을 더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시장에, 주시장에는 사실 금리를 일어나면 시장에는, 주시장에는 뭐 좀 수혜가 되는 건, 호재가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이 금리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장의 어떤 이슈에 조금 이제 한 걸음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금리 동결은 저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환율 관련해서 어제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신 게 한 30원 정도가 이번에 이제 정치적인 전국 불안 때문에 이제 오른 변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제가 봤던 걸로는 30원이 아니라 한 5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환율을 자극할 여지가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금리 인하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지금 국고채 금리라든지 이런 게 안 떨어졌냐 어저께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 인하 효과를 낸 거라고 보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실물에서 시중은행에서 지금 실제 수요자들한테 금리를 낮춰주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이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거고 금리 인하는 결국 가가지고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추경 문제라든지 또는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실제 금리를 갖다 좀 낮춰가지고 수요자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해주면서 부양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당국에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지 지금 사실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경기 부양책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 벌써 몇 년 됐고요.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작년부터 좀 얘기가 계속되고 수출도 조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의 주요 펀더멘털적인 요소들이 좀 주춤한 게 맞기 때문에 금리는 지금 사실 외환시장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뭐 우리 경기 안 좋으니까 그냥 금리 그냥 막 내려 우리 저금리로 뭐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제 어제 기사들 쭉 봤을 때 한 2, 30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그런 예를 들어 한 2, 30조 정도의 추경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지금의 이런 상황을 조금 이렇게 뭐 호전시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더 내려가지 않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세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추경 편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실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좀 디테일하게 좀 핀셋으로 좀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국 불안 때문에 지금 다 이제 중단이 됐었던 뭐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법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 다 보조금 줘가면서 정부 맞아요. 지원금 가지고 네. 지금 성장을 시키고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옆나라 일본만 해도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일체 없이 또 무슨 단순히 대기업 논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경제를 키워나가고 지금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경을 위시해가지고 그 각종 산업에 네.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핀셋이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핀셋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지원법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실물 경기에 물이 돌아갈 수 있는 거. 막연하게 그냥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은 시중은행들한테 압박 아닌 압박 넣어가지고 건설 경기 어려우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보완해라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 그 시중에 이제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 금리를 낮춰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보조금 역시도 그런 쪽에 수반이 될 수 있는 어떤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옛날처럼 지원금을 준다면은 그걸 전 국민한테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그렇죠. 돈이 필요한 예. 실생활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모두에게 줘버리게 되면 많은 분들한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좀 해주면은 그게 내수 특히 자영업자들 어려우신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조금 경기를 갖다 그나마 얼어 있는 걸 조금 녹일 수 네.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우신데 이 소상공인들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게 또 부가세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시적으로라도 그다음에 매출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연 뭐 한 5억이나 뭐 10억 이하인 정말 영세하거나 또는 중간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좀 뭐 제일 좋은 건 임대를 확 깎아주게 하는 건데 그거는 민간 쪽이니까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니 그런 부분들도 좀 정부가 이사님 말씀대로 좀 핀셋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섹터 얘기를 이사님 말씀 좀 듣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사님 판단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일단 2차 전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책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7조 가까운 이제 그런 정책 자금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뭐 물론 뭐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이런 건 없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전기차 살 때 추가로 더 보조금 지급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좀 잠깐 보여서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우리나라 그 주식 가운데서 이제 반 트럼프 성향의 주식들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들은 되게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고 안 좋았었잖아요. 예. 그게 연초 들어오면서 이제 되감기,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의 반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앞둔 상황에서는 그 동안에 지금 트럼프 그 새로 출범할 행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그린 에너지라든지 트럼프가 좀 약간 등한히 하는 그런 쪽 산업에 대해서 모든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앨 것이다. 뭐 부터 그런 시작해서 식이죠. 이제 이런 식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확산이 됐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거꾸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테슬라가 470달러까지 급등했었던 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400달러를 잠시 깼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흐름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정부 보조금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면은 좋죠. 좋은데 그게 이제 산업을 갖다가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판매를 갖다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거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 업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한 이후에 막상 진짜 행정명령이라든지 트럼프가 움직이는 어떤 그 액션을 통해서 오늘도 보니까 뭐 그 트럼프 쪽 인사 한 사람이 그 IRA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을 또 발표를 하고 뭐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생각보다 이제 우호적인 그림이 된다고 하면 또 내러티브에 의한 저점 잡기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실적과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업황, 그다음에 각 그 업체들 네. 컨퍼런스 콜을 종합해서 3분기 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부터는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어쨌든 테슬라의 이제 보급형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만약에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닥 가능성은 올 한 중반 정도부터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 예, 사실은 트럼프 리스크의 대표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뭔가 변화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든다면 사실은 아직도 바닥을 저희가 논하기에는 분명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잠깐 꿈틀꿈틀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가 매수가 이런 게 근데 아직 추세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리스크가 좀 커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리를 원래 우리도 내리려고 그랬는데 내릴 것 같았는데 안 내렸고 미국도 금리를 별로 안 내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별로 안 좋았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그런가요?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주들도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쪽을 바라보는 이사님의 판단은 좀 어떤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제약바이오 작년 9월 초부터 약간 과열김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싹 정리해버린 게 10월 중순 정도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좀 계속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국고채 금리가 추가 하향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림이 보여야 된다. 그게 이제 두 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살짝 고개를 드는 거는 결국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 하향되면서 네.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올라오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옛날하고 다른 거는 작년이 글로벌화되는 원년이라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의 반등폭도 역시 강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그냥 흔적이 묻어 있는 기업들 정도 그렇게 좀 분류되는 기업들은 주가 반응이 별 크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찐 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 쪽 위주로 계속해가지고 관심은 가지시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본격 상승보다는 조금 모아가는 거를 고민해 볼 시간이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도 글로벌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쪽을 봐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상용화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네.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쪽이겠죠.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구체화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 돼야지 정상일 것 같고요. 네. 진짜 제약바이오의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닥에서 깔려 있는데 뭔가가 있어가지고 뭐 햄버거가 올라오는 그런 주식들을 찾으시겠지만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크죠. 리스크도 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본인이 안 되신다 판단되면은 아무래도 빅테크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나 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성장의 그림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바이오 쪽은 차라리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사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놓지 마시라. 대신에 정 자신 없으면 작년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ETF 쪽을 보시라.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뭐 이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을 확실한 나도 좀 많이 해보고 이랬던 데는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게 또 좀 나을 수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처럼 사실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고 리스크가 좀 크다 이런 쪽은 아예 좀 이런 좀 큰 대형 바이오주들을 모아놓은 ETF를 사는 게 오히려 수익률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 참 ETF가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상품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얘기도 두루두루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